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면 수업을 계속 하고 있다가 다시 또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이 되었는데요. 이 수업 자체가 팀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는 교과목이기 때문에 이번 학기는 정말 개인적으로 아쉬워요. 여러분들이 이제 각 주제마다 팀 활동을 좀 많이 하는 것이 이 교과목의 목표인데, 특히 이제 미술치료 같은 경우는 실제로 팀원끼리 모여서 이제 그림도 그리고 하면서 여러 가지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안 되어서 굉장히 좀 많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지금 건강이 중요하니까요. 마지막 수업을 이제 비대면 수업으로 하게 되어서 저는 굉장히 아쉽습니다만, 그래도 잘 마무리해 보도록 합시다. 네, 오늘 배울 내용은 미술치료의 주요 개념과 미술치료의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요, 미술치료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미술치료의 장점과 미술치료의 적용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각 미술치료의 기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네, 오늘 수업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 배웠던 내용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네, 단기 상담이란 주 1회를 기준으로 25회 이내에 종결하는 상담을 뜻합니다. 단기 상담은 상담 시간의 제한성으로 인해 상담의 목표도 제한되어 설정됩니다. 단기 상담은 과거보다는 현재 중심의 치료적 초점, 상담자의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개입, 문제 해결적 접근, 긍정적인 상담자와 내담자와의 관계를 특징으로 합니다. 집단 상담의 장점은요, 비용적 측면의 경제성, 집단 구성원이 서로에게 상담자 역할을 해줄 수 있고요. 집단 자체의 상호작용 효과, 서로의 관심사나 감정을 털어놓을 수 있으므로 소속감과 동료의식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집단 상담의 유형 중 타인과의 의미 있는 만남을 통해 인간 실존에 대한 자각을 강조하는 집단을 참 만남 집단이라 하고, 교육적인 목표를 가지고 구조화된 방법을 활용하는 집단을 가이던스라고 하며, 공통의 문제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지지체계를 형성하는 집단을 자조 집단이라고 합니다. 집단의 운영 방식에 따라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일지 아닐지를 결정해서 폐쇄 집단과 개방 집단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미술치료의 주요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미술치료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술치료란 미술을 활용한 치료라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미술이란 무엇일까요? 미술이란 시각을 통해 감상할 수 있도록 일정한 공간 속에서 미를 표현하는 예술을 뜻합니다. 즉, 미술은 예술의 한 종류로서 시각을 통해 감상할 수 있는 것을 뜻하는데요. 영어에서도 보시면 미술치료는 아트 세라피, 예술치료는 아트 세라피,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예술을 다각적으로 활용하는 치료를 예술치료라고 하고, 예술치료 중에서 주로 손을 사용해서 원하는 형태나 작품을 만드는 행위를 통해서 마음과 감정을 표현하도록 하는 것을 미술치료라고 합니다. 즉, 미술치료란 그림이나 콜라주, 조소, 점토, 디자인, 공예 등의 미술 활동을 통해 감정이나 내면 세계를 표현함으로써 정서적 이완을 꾀하고 스트레스를 완화시킴으로써 심신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심리치료의 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술은 언어가 필요가 없잖아요.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이며, 이 행위를 통해서 언어를 자극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미술 치료를 받으려면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래서 그림을 잘 못 그리는 사람들은 혹시 내 그림 실력 때문에 부정적으로 나오지는 않을까 걱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술 활동 자체가 치료의 근원이 되는 것이므로 대상자가 완성한 작품 자체에 중요한 의미를 두지 않아요. 미술요법은 그림을 잘 그리느냐 아니냐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의 자유로운 자기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돌아봄으로써 자아 성장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네, 미술 치료의 장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른 치료에 비해서 미술 치료가 갖는 장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심리 치료는 언어와 문자가 기본적인 바탕이 되어야 정확하게 대상자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고 그것을 토대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어라는 것은 내 마음속의 진실을 감추거나 속일 수가 있어서 때로는 실제와 정반대의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도 있어요. 어린아이나 말을 잘 못하는 사람, 정신질환자들은 언어 표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언어를 사용한 심리치료가 굉장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미술치료는 비언어적인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내담자의 심상 표현을 촉진할 수 있으며 내담자의 방어를 감소시켜서 솔직하고 대담하게 자기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또한 즉시성이 있는데요. 미술 활동을 통해 구체적인 유형의 자료를 즉시 얻을 수 있습니다. 미술 치료의 또 다른 장점은 자료의 영속성입니다. 미술 작품은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작품을 필요한 시기에 재검토해서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작품 변화를 통해서 치료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자신도 이전에 자신이 만든 작품을 다시 보면서 당시 자신의 감정을 회상할 수도 있어요. 공간성도 있는데요. 미술은 언어 표현과 달리 규칙을 따를 필요가 없으므로 본질적으로 공간적인 것이며 시간적인 요소도 없습니다. 즉, 미술에서는 공간 속에서의 연관성이 발생하는데요. 예를 들면 언어로 우리 가족을 소개할 때도 먼저 아버지, 어머니를 소개하면서 두 분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형제들과 그들의 관계,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식구들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게 되는데요. 그림에서는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그림 속에서 동시에 그것들이 한꺼번에 한 번에 표현될 수 있어요. 대부분의 대상자는 미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신체적인 에너지가 떨어져 있지만 미술 작업을 하면서 활기찬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에너지가 증가했다기보다는 창조적인 작업을 통해 창조성과 열정이 신체적 에너지를 유발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미술치료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아봅시다. 치료 시간은 다른 심리치료와 마찬가지로 주 1회에서 2회 정도 실시하고요. 한 회기에 50분 정도 실시합니다. 하지만 내담자의 집중력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아동의 경우 50분 정도 미술치료를 한 후에 부모와 10분 정도 상담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치료 기간이 장기적이거나 내담자의 자아 능력이 신뢰할 만하면 비지시적인 방법, 즉 치료 방법에 대한 설명이나 구체적인 지시 없이 자유롭게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하고 치료 기간이 단기적이거나 자아 능력이 미숙할 경우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지시적인 방법이 사용됩니다. 미술 치료에 사용되는 재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적용하기 쉽고 간단하고 쉽게 제작할 수 있는 것, 그죠? 즉 다루기 쉬운 재료가 활용되겠죠? 단순하고 덜 구조화된 재료일수록 내담자의 심리적 투사에 용이하며 내담자의 감각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루기가 쉬워야 스스로 작품을 완성해서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미술 치료를 할 때 사용되는 매체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은 촉진과 통제입니다. 촉진이란 미술을 실시하면서 자신의 심리 상태나 마음의 응어리 등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자극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촉진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작업 공간과 다양한 매체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친밀감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매체, 내담자의 성격을 주의 깊게 고려한 재료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공간을 조성할 때에는 편안하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자연 조명을 사용한다든지 커튼이나 가리개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밝고 따뜻한 느낌의 인테리어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미술치료에서 대상자가 작업하게 될 재료는 굵기 정도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물감, 페인팅, 물기가 많은 점토 등 부드러운 재료는 퇴행을 촉진시킬 수 있는 재료로서 경직된 내담자에게 유용합니다. 반면 딱딱한 재료인 색연필, 사인펜 등은 높은 통제력을 지닌 재료로서 충동적인 성향을 통제하는 데 유용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 젖은 점토에서 그림 물감, 부드러운 점토, 오일 파스텔 쭉쭉쭉쭉 가서 색연필, 연필까지 굵기의 정도에 따라 이렇게 나열해 놓은 건데요. 앞에 부분은 굉장히 부드러운 재료예요. 이런 것들은 통제력이 낮기 때문에 심리적인 이완과 편안함을 유도하고 뒤로 갈수록 이제 보여지는 딱딱한 재료들은 강한 통제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충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데 유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술 치료를 할 때 이렇게 다양한 재료들이 있잖아요. 이런 재료들을 다양하게 활용을 해서 창의력을 강조하는 것도 좋지만 대상자에 따라서 달라져요. 너무 많은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 자아 기능이 미숙한 사람인 경우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내담자의 인지 수준에 따라서 재료를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술 치료자는 내담자의 성향과 치료 목표, 치료 기간 등에 따라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단기 치료의 경우 적극적인 개입을 하게 되지만 장기 치료인 경우 정서적 지지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또한 내담자가 미술 재료를 사용해서 자신을 표현할 때 기술적으로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즉, 기술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은 치료자의 주 역할이 아니며 내담자가 원할 때만 사용하게 되고요. 작품 실력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아동기에는 그림 실력이 비슷비슷하지만 청소년기 이후에는 미술을 포함한 예술 실력이 개인마다 차이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림 실력이 형편없어서 미술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미술 작품의 수준이 아니라 활동을 통해서 내담자의 심리적인 상태가 어떻게 표출될 수 있는지 치료자가 잘 캐치해서 그것을 통해 치료에 활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작품에 대한 평가는 칭찬조차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내담자가 아동인 경우에 자신이 어떤 표현을 해도 치료자가 배척하지 않는다는 것, 즉 관심을 가지고 받아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자유롭게 자신의 어떤 감정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동 자체에 대한 어떤 치료자의 강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작품 결과에 대한 칭찬 역시 하지 않습니다. 네, 미술치료의 개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봤고요. 다음은 미술치료의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술치료는 미술활동 그 자체가 치료가 되는 것이 있고요. 본격적인 치료를 위해서 사전 검사를 위한 것도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집, 나무, 사람 검사, House Tree Person, HTP 검사라고 하는데요. 이 검사는 심리치료를 하기 전 진단검사로 활용되는 기법입니다. 제목 그대로 집, 나무, 사람을 순서대로 그리게 해서 내담자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는 것인데요. 왜 집과 나무, 사람을 그리느냐 라고 한다면 집은 가족이 함께 모여서 사는 공간으로서 가족관계와 생활공간,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느낌과 이미지, 그와 관련된 감정과 소망이 투영되기 때문이죠. 나무를 그리는 이유는 나무에는 자신의 무의식적인 핵심 감정이 드러나는데 자기 개념과 자아상에 대한 감정이 투영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람을 그리는 이유 역시 자아상을 표출하는데요. 나무보다는 의식적인 수준에서 자기 개념, 자기 표상, 자신에 대한 태도나 여러 가지 감정들이 투사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림을 그리는 구조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그림을 그릴 때 화면 전체의 일부만 가득 그릴 때에는 자기 과시욕이 강한 반면 열등감의 소지가 있다라고 보고요. 화면의 한쪽 구성에만 이렇게 그릴 때에는 억압당하고 있거나 환경에 대한 인식이 잘 안 된다고 봅니다. 부분과 부분을 이렇게 겹쳐서 그릴 때에는 안정감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고요.
여백이 많을 때는 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때로는 지적장애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HTP 검사를 실시하는 방법입니다. 준비물은 A4 용지 백지와 연필, 지우개가 필요하고요. 검사 방법은 집, 나무, 사람을 순차적으로 그림인데 각 그림을 그릴 때마다 같은 순서로 진행하게 됩니다. 우선 집을 그릴 때는 종이를 이렇게 가로로 제시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내담자가 거꾸로 확 돌려가지고 그림을 그린다면 그것은 또 심리적으로 의미 있는 반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무, 사람 그림을 그릴 때는 또 이렇게 세로로 제시를 하고요. 이 역시 방향을 돌린다면 의미 있는 반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각의 그림을 그릴 때 제한 시간은 없으며 그리는 대로 그 시간을 기록해 둡니다. 그리고 그림을 다 그린 후 각각 사후 질문을 하는데요. 이를테면 집을 그린 후 누구의 집인가? 누가 살고 있는가? 이 집의 분위기는 어떠한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하는지 기록합니다. 그림 검사는 자신의 무의식을 표현하기 때문에 집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하였는지, 왜 이렇게 하였는지 질문을 통해서 구체화시킴으로써 마음의 갈등, 소망, 정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 그림을 통해서 내담자의 심리를 파악해 보도록 합시다. 내담자가 그림을 그릴 때 화면 가득 채워서 그림을 그리는 경우는 종이라는 주어진 한정된 공간 안에서 자기 표현을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즉, 욕구나 충동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로 충동 조절의 문제, 자아 팽창, 과대망상, 혹은 내면의 열등감과 무가치감이 매우 심하지만 이를 과잉 보상하려는 시도를 지나치게 하고 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반면 종이 위쪽에 이렇게 치우쳐져서 조그맣게 사람을 그린 경우 에너지 수준이 낮고 자신에 대한 통찰력이 부족하며 자신감이 없고 자존감이 낮으며 자신의 상황에 맞지 않게 낙천적일 수 있음을 반영하는데요.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나치게 억제되어 있어 내면의 열등감이 가득하고 우울감과 고립감이 가득하며 위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 지나치게 짧고 선을 툭툭 끊어서 그리는 경우가 있어요. 힘을 많이 줘서 그리는 경우. 이런 경우는 충동성이 강하고 과도하게 흥분된 상태임을 알 수가 있어요. 보통 획을 직선을 사용해서 그릴 때는 자기주장적, 민첩성, 단호함을 상징하는데요. 이것이 너무 지나치면 융통성이 부족하고 충동성이 강한 것입니다. 곡선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경우 의존성, 불확실성, 수줍음, 우유부단을 상징합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집을 그린 것인데요. 이렇게 전체가 시커멓게 색칠을 했어요. 그죠? 이것이 이제 음영 처리를 해서 입체적인 표현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 적응적인 것으로 판단될 수 있지만 심한 경우에는 불안감, 내적 갈등, 우울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림에 대한 세부 묘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의 그림은 사람을 그린 건데요. 상체와 하체에 무늬가 다소 과하게 그려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 강박적인 성향, 즉 지나치게 깔끔하거나 반복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서 완벽을 추구하는 경우입니다. 자신의 주변 세계가 불확실하고 예측할 수 없는 위험한 것이라고 인식했을 때 혼란감과 불안감을 방어하기 위해서 스스로 엄격하게 주변을 정리하고 구조화시키려는 경향이 있어요. 조현병의 초기 증상에도 이러한 패턴이 나오는데요. 여기 나무 같은 경우에 올바르게 곱게만 그린다든지 그리고 강박적으로 이렇게 잎의 모양을 세부적으로 묘사하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왜곡 및 생략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림을 그릴 때 특정 부분을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한다면 그 부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그 부분이 상징하는 심리적인 부분이 갈등을 일으키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아동이 사람을 그리라고 했는데 여성을 그리면서 환한 눈이나 큰 입을 강조해서 그린다면 그 그림의 여성은 어머니고 그 어머니가 화가 나서 나한테 막 야단치는 모습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한 것일 수도 있어요. 반대로 그림을 그릴 때 특정한 부분을 생략하거나 왜곡한 경우 그 부분과 피검자의 내적 갈등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왜곡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극단적으로 나타낼 경우
현실 검증력의 장애를 시사하며 드물기는 하지만 부정적인 자기 개념의 잔영을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 네모난 사각형은 뭔 것 같으세요? 네, 집이에요. 극단적으로 왜곡한 집의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주로 정신증 환자, 뇌손상 환자, 심한 정신지체자의 그림에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림을 그릴 때 창문을 너무 많이 그리는 경우 과도하게 자신을 개방하고 지나치게 타인에게 다가가고 가까워지고자 하는 소망,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고 보여주고 싶어하는 소망을 나타낼 수 있어요. 오픈 더 윈도우가 아니라 오픈 마인드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창문의 수뿐만 아니라 창문의 위치도 중요한데요. 대부분은 지붕 아래, 문 위에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런데 만약 창문이 지붕 위에, 이 그림에서처럼 지붕 위에 이렇게 그린다면 창문의 위치상 나는 밖을 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나를 볼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감추고 싶어함을 의미합니다. 즉 이것은 내적 고립감과 위축감을 시사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이 그림은 집의 앞면과 옆면을 함께 그린 것인데요. 이는 자기 통제력이 매우 약화되어 있고 현실 검증력이 불안정함을 의미하며 3차원적으로 그리지 못하고 2차원적으로 그렸다면 신경학적 손상이나 사고장애, 현실 검증력 장애를 시사할 소지가 높습니다. 매우 드물지만 벽을 그려놓고는 그 벽면에 방 안의 모습을 그리는 등 밖으로 비춰지는 모양으로 그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보통 자아 통제력의 상실, 현실 검증력의 장애를 시사합니다. 그렇지만 5세 이하의 아동이 이렇게 그렸다면 인지 발달 수준을 고려했을 때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그림은 지붕을 지나치게 크게 그린 경우인데요. 지붕은 사람으로 치면 머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붕을 강조했다라는 것은 뇌의 활동, 사고와 관련된 활동, 내적인 공상활동이라든지 나의 생각이나 관념, 인지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과 관련되고 있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 경우에 내적인 인지활동을 매우 강조하거나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서 반대로 생각하면 대인관계에서 좌절감을 느끼고 위축되어 있어서 다른 사람과의 격리된 상태에서 자신만의 공상 속에 몰두하게 되면서 즐거움과 욕구 충족을 추구하거나 자폐적인 공상에 몰두하는 경향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집과 지면이 맞닿는 선은 그 사람의 현실과의 접촉 및 그 접촉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선이 생략되어 있다는 것은 현실과의 접촉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무 안의 옹이 구멍은 상징적으로 안전한 곳, 내가 숨을 수 있는 공간을 뜻하는데요. 그런 공간 속에 안착함으로써 손상되고 고갈된 자신의 어떤 자아의 힘을 회복하고자 하는 욕구를 뜻하고, 이때는 나무보다는 나무 옹이 안에 있는 그 동물이 자신과 동일시 되고 또 자신을 투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무를 그릴 때 뿌리를 과도하게 자세하게 그리거나 강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뿌리는 근본, 현실과 세상에 안정되게 설 수 있는 기반을 상징하므로 현실 속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불안정감과 자신 없음이 있으나 이를 과도하게 보상하려고 시도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나무의 가지는 나무가 양분을 흡수하여 성장하고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는 어떤 부분을 나타내는데요. 그러므로 나뭇가지는 환경에서 만족을 추구하는 자원과 현재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는 자원, 그리고 성취하고자 하는 소망과 이를 위해 노력하는 태도 등을 반영하게 돼요. 사람의 신체에서 나뭇가지는 팔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이 가지가 떡 부러진 것은 내적, 외적 자원에 대한 좌절감과 무기력함이 있는데 이거를 다소 과잉 보상하려고 하는 경향성을 반영한다고 해요. 나무 그림을 그릴 때 아동의 경우 열매나 꽃, 새, 둥지 등의 부수적인 것들을 추가해서 그려놓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일은 상징적으로 사랑과 관심을 받고 싶거나 주고 싶어함을 의미합니다. 네, 이렇게 미술치료의 개념과
미술치료 기법 중에 HTP 검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잠시 쉬었다가 동적 가족화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예, 여러분 긴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